자, 제가 부르짖었던 김효진 박사님 모셔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영증권 김효진입니다. 자, 박사님. 지난주부터 너무 불안해가지고 지난주에 빨리 모시면 안 되나? 오늘이 언제 오지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사실 저를 좀 안 기다리셔야지 사실은 투자자분들한테는 좋은 건데. 근데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금리가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사실 금리 얘기할 때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이제 금리를 보죠. 네. 게다가 금리 얘기는 오늘 제가 최대한 좀 풀어서 설명드리겠지만 조금 용어들이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죠. 예, 그래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좋습니다. 네, 일단 어젯밤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6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갔고, 네. 저희가 보통 미국의 국채 금리가 뭐 몇 프로입니다 이야기 드릴 때는 10년물이 기준으로 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차트는 안 가지고 왔는데 30년물은 2007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금 몇 년이죠? 2026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0년 만에 그러니까. 예, 국채 금리가 최고치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국채 금리를 평상시에는 그렇게 우리가 볼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국채 시장의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가파르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10년 내 최고치, 뭐 20년 내 최고치 이렇게 상징적인 레벨들을 터치할 때마다는 주식이 어쩔 수 없이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왜 올랐나를 저희가 처음에 풀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네. 같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가서 주식으로 저 늦게 들어가서 많이 못 벌었는데 지금이라도 짐을 싸야지 되나요?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제일 궁금한 것들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유가예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유가가 조금 덜 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유가가 좀 덜 올랐고, 그리고 연평균 95불 아래라면 저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 힘들이 조금 약해지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유가가 WTI 기준으로 해서 107불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저희 2주 전에 뵀을 때는 95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럼 이 정도가 사실 이전 네. 기준 따지면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박사님이 이거 괜찮습니다라고 해서 네. 마음이 좀 편했었거든요. 네. 아직까지도 저는 이게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유 업데이트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 나와서 유가가 많이 못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드렸어요. 엑기스를 그것도 업데이트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요 차트를 보고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좀 얄밉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의 원유 수출이 너무 부러워서 말이 꼬이네요. 미국의 원유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호르무즈 해협 막히니까 미국 원유가 아주 잘 팔리네요. 그러니까 전쟁도 하고 원유도 팔고 뭐야. 그러니까요. 예, 라고 생각하실 네. 수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게 4월 달까지의 데이터거든요. 네. 지금 5월 하고도 20일이잖아요. 얼마나 더 늘었을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미국이 쉐일이 있어서 좋네. 부럽네. 이제 기름까지 펑펑 나. 라고 해서 부러워했었는데 심지어 이런 지정학적 위기에 원유까지 잘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동이 타격을 받았으니까 시장에 풀리는 원유가 작았어야지 정상이고, 실제로 계속해서 원래 이만큼 생산돼야 되는데 계속 못 채우고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 같은 나라들이 수출을 열심히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해주면서 그러니까 원유 가격을 좀 누르는 면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지난 부분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미국 안에, 그러니까 원유를 미국이 수출한다라는 거는 미국 기업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밖에다 팔면 훨씬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내다 팔아야죠. 그런데 미국 안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미국 안에 비축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그래프 보니까 많이 좀 낮아져 있네요. 예, 많이 낮아졌죠. 네. 이제 국가들마다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이런 오일 쇼크 같은 것들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탱크를 막 지어놓고 비축유들을 정말로 비축이에요. 정말로 저희 지방 비축인 것듯이 이렇게 막 쌓아놓는 네. 거거든요. 지방 근데 비축. 근데 이것들을 많이 꺼내 썼고요. 많이 꺼내 쓰고 있고,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엄청난 양의 비축유를 이미 꺼내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못 채웠네요. 얼마 못 채웠죠. 왜냐하면 네. 유가가 그렇게 내려가지 않았고, 미국이 전략적 비축유를 채우려고 하면 유가가 좀 올라가서 그럼 좀 이따 채워야 되나?
이런 흐름들이 좀 계속됐어요. 네. 저 그래프를 좀 보시면 밑에 연도가 작아서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저게 1977년 이후의 차트입니다. 네. 거의 줄잡아 한 50년짜리 차트인데 이게 오일 쇼크 때 비축유를 쭉 쌓았다가 최고치를 계속해서 가져갔었어요.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 지금 미국의 전략적 비축유는 1980년대 초반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20년 내 최고치라더니 전략적 비축유는 40년 내 최저치예요.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저 말들이 많았거든요. 막 전쟁이 나고 유가가 130불까지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저 때 바이든 대통령이 그 공격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어떻게 할 거냐. 이래서 궁여지책으로 전략적 비축유를 풀었는데 저거는 앞에가 전략적이라고 붙어서 이게 좀 세련돼 보이지만 비상용이거든요. 정말 너무 급할 때 뺐으니. 건데 급했지만 좀 많이 뺐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건 미국의 사정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할 텐데 만약에 앵커님이 원유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미국이 수출 많이 하는 건 알겠어. 근데 미국이 수출도 하고 안에서는 비축유도 풀어야 이게 내외로, 그러니까 미국 내외로 유가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쟤네 비축유 되게 많이 꺼내다 썼는데 그리고 이게 저것도 화수분이 아닌데 언제까지 저거를 꺼내 쓰겠어? 그러면 저것도 한계가 있겠네. 그쵸. 라는 생각을 하겠고 호르무즈 해협은 저희가 좀 안 보고 있거나 반도체 주식 차트 보는 사이에 한 80일을 훌쩍 넘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전문가들 그때 뭐 한 달이면 될 거야, 2달이면 될 거야, 3개월이면 될 거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닥 기미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유가가 상승하지 않겠어?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고 그게 그쵸. 맨 처음 보여드렸던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또 하나 더 제가 미국 안에서 전략적 비축유를 이미 많이 꺼내서 썼기 때문에 제가 원유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거 유가가 좀 위로 튀지 않겠나? 라는 안 그래도 이제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이 됐어요. 이게 또 수요를 폭발시키는 예, 그 뭐 기름값이 구간이잖아요. 비싸서 뭐 얼마나 많이 여행을 다니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부터 한 100일 정도까지는 미국 분들 굉장히 바쁩니다. 여기도 가고 또 미국 넓잖아요. 다른 주에 있는 친척도 방문하고 네. 공기 좋은 데도 가고 이러면서 기름을 원래 되게 많이 쓰던 때인데 이게 선거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여름에 딱 이제 휴가 가려고 1년 동안 돈을 한 달에 10만 원씩 막 모아서 여름에 딱 여행을 가려고 봄 날씨 좋을 때 딱 여행 가려고 했는데 기름값 때문에 한 끼를 너무 저렴한 음식을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기분 안 좋죠, 그러면 이게 표심으로 이어지니까. 이게 다 정부 탓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여기에 되게 민감할 수요가 맞습니다. 굉장히 폭증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뭐 어떤 카드를 좀 만지작 하고 있냐면 그러면 원유 수출 안 하면 되겠네. 수출을 안 한다. 네, 그런 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어요. 지금 뭐 그 부통령이라든지 다른 에너지 장관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특유의 화법 있잖아요. 조율되지 않는 돌발 발언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면 막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흘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만약에 근거가 없고 이러면 또 저희 트럼프 많은 정책을 봤듯이 말은 해, 시장은 흔들어. 근데 효과 없어. 이런 것들을 저희 많이 봤잖아요. 그쵸. 그런데 오일 쇼크, 1970년대 오일 쇼크부터, 그러니까 1975년부터 2015년까지 이미 40년 동안 이거는 시행이 됐던 법안이에요. 원유 수출 금지를 했었던 사례들이. 그래서 왜냐면 우리나라가 너무 중요하고 그쵸. 오일 쇼크 같은 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또 잊을만 하면 걸프죠. 뭐 잊을만 하면 전쟁은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전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법안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유지를 해왔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막 그 셰일 가스들이 시추가 되면서 이거를 슬며시 없애줬었죠. 우리 구조가 바뀌었고 우리 에너지 안보에 대한 능력이 올라갔으니 이 법안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자. 다만 이런 법적 근거들을 남겨놨어요. 대통령 직권으로 여차하면 다시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트럼프가 큐사인을 주면은 다시 할 수 있는 법안들입니다. 이게 진짜 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되죠. 그리고 최근에 다시 이란 쪽을 공격한다 안 한다를 보면은 이런 것까지 안 가고 그냥 되게 이렇게 표현이 너무 이상하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멋있게 그냥 이 전쟁을 굉장한 승리로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당위성, 네, 명분, 네. 뭐 성과.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법안까지는 안 가고 싶어 하겠지만 네. 또 제가 원유 트레이딩 하는 사람 어. 입장에서는 전쟁이 그렇게 트럼프 생각대로만 만만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그쵸. 그리고 지금 미국산 원유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유가를 조금 캄다운 시켜준 측면들이 있는데 원유 수출 금지 이거는 법안까지 다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유 수출 금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거 유가 안 그래도 좀 불안했는데 이거 더 오르는 거 아니야? 어. 그리고 이제 예전에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거 뭐 원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150불을 간다더라, 200불을 간다더라. 진짜 그러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죠. 지금 막 전망이 숫자가 말도 안 되는 숫자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원유에 대한 미국의 이제 재고가 이렇게 크지 않고 있다 보면 전력비 충류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뭐 200불 얘기는 물론이거니와 뭐 400불, 600불 막 이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숫자에 대한 전망,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과연 현실화될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과연 이거를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까? 싶은 뭐 생각이 들어요. 그 여행커님의 질문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그걸 그냥 둘까요?가 일반 구루드 분들까지는 모르겠고요. 저희 같은 일반 시장에 있는 분들은 제 그렇게 시선에서. 질문을 하죠. 네. 예. 그런데 트럼프가 뭐를 좌지우지하는 컨트롤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시장은 오히려 양쪽으로 좀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돌발 행동,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 여러 가지 좌충으로 우돌하는 것들이 정치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시장까지 흔드는 것도 약간 이거 어떻게 해야 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트럼프 일기. 네, 트럼프 1기 때와 2기 초반 때까지만 해도 트럼프의 우리가 입을 많이 봤었죠. 그런 헤드라인들이 뉴스에도 많이 맞아요. 나왔어. 근데 이제는 트럼프의 입도 봐야 되는데 저 입이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상대가 응수할 것까지 봐야 되니까 굉장히 조금 더 복잡하네요. 여러 번 트위스트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이 앞에서는 공급단에서 제가 미국이 얄밉게도 원유 수출을 되게 많이 해줬기 때문에 원유를 그래도 좀 눌러주는 그나마 눌러주는 그 비현실적인 뭐 200불, 300불, 400불 전망이 현실화되지 않는데 네. 큰 역할을 하고 있었고 수요단에서는 중국의 수요가 안 좋은 거를 저번에 이야기 드렸었죠. 네. 요 차트 한 번만 리마인드 차원에서 한번 다시 보실까요? 국가별로 원유를 얼만큼 쓰는지 얼만큼 수입하는지를 나타낸 직관적인 차트입니다. 전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는 압도적으로 미국이에요. 미국이 제일 많이 써요. 그런데 미국은 수입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뭐 인도랑 뭐 독일 합한 것 정도 밖에는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쉐일 때문에. 그리고 그게 남아서 수출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누구이냐? 중동 왕자님들에게 제일 큰 손이 누구이냐라고 하면 중국이에요. 중국은 그렇게 쉐일 같은 게 펑펑펑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의 경제가 지난 수년 동안 그렇게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중국에 이렇게 난리를 침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요가 그렇게 받쳐주지 못했었죠. 그러면서 원유 수요가 이렇게 낮춰졌었는데 문제는 또 이게 계절적인 문제로 미국은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하잖아요. 중국은 정유사의 정비 시즌이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정비를 할 때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기름칠하고 한번 싹 닦아내고 네.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장을 잠깐 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기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 이거 언제 할 거예요를 미리 얘기를 해요. 그 시즌이 언제죠? 4월에서 6월에 퍼져 있는데 5월에 끝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공장 끄고 한번 그 기름 탱크 싹 비워놓은 다음에 한번 청소를 싹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채워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수요가 드라마틱하게 엄청 좋아지지는 않을 테지만 어쨌든 정유사들이 다시 탱크는 채워야지 되거든요. 눈앞에 있는 그 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러면 보자. 세계의 공급을 좀 풀어주던 미국의 원유는 여차하면은 못 나올 수도 있어. 플러스 요인들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중국의 수요가 안 좋으면서 유가를 좀 낮춰줬는데 정비 시즌이 마무리됐어. 그러면 이게 100, 200 늘지 않더라도 한 10, 20은 늘 거 아니야. 그래서 유가가 호르무즈 에어 봉쇄 장기화와 맞물려서 지금 107, 스물스물 107까지 왔다. 라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 연평균 95불은 변화 없어요.
지금 연초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유가가 90불 정도, 90불 안 될 거예요. 80불대요, 그래요? 여전히. 평균으로 봤을 예. 때? 여전히 그렇게 낮기 때문에 저희 조금은 지켜볼 룸이 있다. 하지만 네. 시장은 예전보다는 95불일 때는 그냥 무시할 만한데 107불, 이거 머리 아픈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축량도 줄어들고 있고 그 사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비 시즌이 끝나서 수요를 다시 이제 올리고 있고 네. 그러면은 유가는 호르무즈 협의 그 봉쇄가 끝나지 않는 한 올라갈 이유밖에 없네요. 지금 네.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좀 올라가겠고 그래도 셰일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중국 수요가 폭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 시장에서는 유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할 거야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107불이 아니라 뭐 147불까지 곧장 갔을 테니까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유가는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리고 그런 95 연평균 95불이라는 임계점을 좀 마음에 두시고 네. 계속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 이야기로 미국 금리로 다시 돌아와서 네. 그러면 저희가 맨 처음에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튀었습니다. 네. 이거는 평상시엔 괜찮은데 이렇게 튈 때는 주식이 조금 괴로워요. 그리고 요 배경에는 스물스물 107불까지 올라온 유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100% 유가 때문이야. 그러면 유가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사실 그게 제일 간단하죠. 너무 심플하죠. 네. 예, 간단한데 그게 아닌가요? 몇 개가 더 있어요. 또 뭐가 있죠? 네. 여기서부터 제가 뭐 말이 원래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조금 네. 더 천천히 이야기를 네. 할게요. 연준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워시가 과연 어떻게 할까요? 시각들이 진짜 많이 갈려 있는 것 같아요. 올리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막연한 기대감.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네. 올린다고 하고 어떤 사람 아니야. 트럼프가 임명했기 때문에 내릴 최소 거야. 동결. 뭐 이렇게 저렇게 못하고 동결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 그래서 지금 아직 워시호가 뚜껑을 열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불확실해요. 근데 이게 그냥 뉴스만 쟤는 올린다고 하고 쟤는 내린다고 하고 불확실한 게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확률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차트를 하나 보실까요? 숫자가 되게 많은데 제가 빨간색 선 해놓은 데만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내년 3월에 사람들이 연준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본 거예요. 그냥 지금하고 똑같아 동결할 거야가 40%고요. 네. 인하할 거야가 30%고요. 인상할 거야가 20%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누가 지금 컨센서스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솔직하게 컨센서스 없어요. 이게 내년 숫자지만 내년으로 가면 이거 나중에 가면 동결 3, 인하 3, 인상 3. 모른다. 예, 이거죠. 이런데 어떻게 컨센서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국채 시장은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굉장히 좌우가 되게 바빠요. 그래서 동결이야 인하야가 아니고 동결이야 인상이야도 아니고 이 세 방향을 그쵸. 두 개의 눈으로 지금 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에서 어떤 세력들이 나타나냐면 오늘 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채권 자경단이라는 단어들이 오. 신문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 자경단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네. 자경단이라고 하니까 무슨 단체인가 협회인가 무슨 정의의 사도인가라고 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국채 시장의 집단 대규모 투매, 제일 싫어하는 단어 투매인데 투매. 투매 현상을 채권 자경단이 그냥 등장했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1994년부터 작년 미국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채권 자경단들이 등장했다라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 글씨들이 많은데 채권 자경단이 언제 나오는지, 지금 나왔는지, 언제까지 금리가 올라갈 건지 그 세 개가 제일 중요한 네. 거잖아요. 채권 자경단이 언제 나오냐면 조건이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국채를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재정 부채가 너무 많을 때. 지금 그렇지 않나요? 지금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통제 능력이 약화됐을 때.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은데. 눈이 점점 커지시네요. 네. 세 번째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었을 때. 이거 세 개 다 이거 다 지금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주어를 말씀 안 드렸지만 어떤 나라가 떠오르세요? 미국이요. 맞아요. 지금 미국은 셋 다 지금 저거 다 해당되는데. 네, 그래서 조건이 네. 충족되었어요. 이런 조건은 충족되면 안 되는데. 그럼 투매가 예. 앞으로 나오게. 그래서 미국의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면
미국 국채, 이거 어떡하지? 내가 얘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게다가 이게 뭐 예전에 경험론적이 되었건 경제학적 이론이 되었건 내가 이 국채를 더 이상 프리미엄이 아니라 오히려 할인을 한 가격으로 사도 모자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몇 년 전부터 이제 경제학자분들이 채권자경단 돌아올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본격적으로 활동은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준을 자꾸 좌지우지하려고 하면서 그리고 연준이 인플레이션 저거 제대로 잡을 수 있겠나. 그리고 플러스 유가 같은 게 전쟁이 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금리로 이건 어떻게 대응할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통제를 잘 할 수 있겠어. 이런 의구심들이 그냥 유지만 됐어도 좀 안 됐을 것 같은데 점점 더 짙어졌죠.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 채권 자경단이 돌아올 가능성들이 저는 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네. 들으셨다라고 한다면 저거 표 보니까 막 1994년 미국, 뭐 2010년 뭐 유로전 피그스 이런 거 써 있는데 네. 저런 건 좀 옛날 사례 아닌가요? 지금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영국이 그러고 있어요. 영국도 엄청 높네요. 사실은 우리가 영국 금리까지 볼 거는 좀 네, 없죠. 영국 금리 사실 안 봤는데. 예, 근데 저도 너무 많이 튀어서 신문에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걸 보게 됐어요. 근데 사실 저 이거 조금 창피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영국 총리가 스타머 총리인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영국 금리가 막 오른 거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서 영국은 더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국채에는 쥐약이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총리 분이 사임을 하고 다른 분이 취임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총리 분이 1년이 채 안 되셨더라고요. 그 전 총리도 금방 나가지 않았어요? 예. 네. 근데 이분들이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재정 건전성을 엄청 잘 하시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분은 그래도 정책을 좀 꽉 잡아라고 하는 분인데 다음 분은 아니야. 지금 어려우니까 돈 써야 돼. 재정 써야 돼라는 분이래요. 그래서 요 변화인 건데 이거는 경제학적인 반응입니다. 재정을 많이 쓴다고 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 근데 이렇게 발작적으로까지 오를 거 있어?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채권 자경단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꺼내. 언제라도 나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영국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취약해. 그런데 이게 뭔가 정책 실기까지 더해질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영국 길트랑 같이 못 가는 거야. 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 제가 오프닝 때 미국 국채 금리가 30년물은 20년 내 최고치입니다. 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영국의 30년물은 1998년 이후 최고치예요. 너무 옛날로 돌아가죠. 98년도 그때 IMF 맞아요. 예. 그래서 이 한국의 IMF 하면 이렇게 자료 화면도 되게 희한한 거 나오잖아요. 옛날 브라운관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때 이후에 최고치예요. 그래서 이게 채권 자경단 뉴스에서 본 것 같긴 한데 그거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그래 그런 일도 있었다더라. 가 아니고요. 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영국 이야기를 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미국에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도미노로 나한테까지 오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들을 충분히 하고도 이제 남는 상황들이 되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이제 보통 시장을 볼 때 우리는 지금의 뭐 AI 산업 막 이렇게 집중해서 투자를 열심히 하시는데 항상 이제 주식 시장보다 뭔가 이 위험과 위기를 먼저 좀 반응을 하는 곳이 채권 시장이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 반영이 되고서 네. 일촉즉발 아닙니까 지금? 네. 그래서 상황만 놓고 보면 그리고 네. 제가 아까 세 가지의 발동 조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그저께 지난주 금요일이라도 팔 걸라는 좋았을 생각하실 때 팔 걸. 텐데 네. 그런데 저는 아직 이 기차에서 내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리지 왜냐하면 마요. 이거는 뭐 미국은 그래도 건전하니까요. 뭐 M7이 지켜주니까요.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뭐 강자의 논리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제가 한 10년 전부터 고민하던 포인트가 있었어요. 미국 국채가 과연 안전자산일까? 보통 10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채도 많대. 인플레이션 통제도 못한대. 중앙은행 독립성도 훼손됐대. 근데 어떻게 안전자산이야? 그러니까 저처럼 미국채 저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금리가 크게 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왜 그래도 금리가 요 수준에서 우리가 그래도 20년 내 최고치라고는 하지만 익숙한 레벨에서 왔다 갔다 하냐면은 미국 국채를 대신할 걸 사람들이 아직 못 찾았어요. 없어. 네,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안 되겠어. 저 팬데믹 때 막 금리 막 10% 올라가고 이런 거 보니까 물가 10%씩 올라가고 보니까 안 되겠어. 그러면서 각 중앙은행들 각종 국부 펀드들이 좀 채널을 돌렸던 게 금이었죠. 그런데 우리 아시죠? 금을 조금 산다고 했더니 와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너무 오랫동안 못 올랐다, 뭐 어쨌다 저쨌다 이야기는 있지만 국채는 막 시장이 찍어내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나마 쉽게 살 수가 있고 내가 만약에 팔려고 하면 아주 제값은 못 받아도 그래도 받아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금은 훨씬 시장이 조금해요. 그리고 캐내는 양도 한계가 있어서 내가 한다고 저거 매대에 있는 거 다 주세요. 그럴 수도 없거니와 네. 그렇게 했다간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게 옳은 행동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좋든 싫든 얄밉든 아니든 미국 국채를 대신해 줄 만한 안전자산을 아직은 시장이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은 불안하죠. 이 영국에서도 뭔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유가도 이렇게 들썩해. 그렇다라고 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게 좋진 않지만 정상이죠. 정상인데 이게 이렇게 안드로메다까지 갈 것이냐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유가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이제 국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던 분들이 그래도 대안이 없어. 미국 국채 말고 뭘 사? 여기다가 뭘 사? 예. 그러면 또 다시 돌아오고 밉지만 또 다시 돌아오고 이러면서 금리가 좀 안정되고. 약간 나쁜 남자와 연애를 계속하는 심리. 이런 찰떡 비유입니다. 저 사람 잘생겼고 능력도 있는 것 같은 너무 지금 나빠. 다른 남자는 없고 약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경험담은 아니시죠? 네. 뭐 예, 그래서 네. 미국 금리는 지금 시장에 안 좋은 상황이고 오늘까지만 오르고 내일부터는 괜찮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채권 자경단이라는 벼르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국채 금리가 우리가 당장 주식에서 짐을 싸야 될 만큼 막 오르진 않을 것 같다. 이유는 미국 국채를 대신할 것들을 사람들이 아직 찾지 못했다라는 거고. 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요거는 이제 오늘뿐만이 아니라 하반기 내내 국채 금리 이야기를 제가 안 드리면 좋겠고 네. 간혹가다 드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간혹이요? 예, 적으면 좋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만약에 노르웨이 국부펀드 담당자면은 미국 국채 막 완전 노이로제예요. 노이로제인데 대안이 없으니까 여전히 미국 국채를 상당 부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대형 연기금 그리고 국부펀드를 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트라우마요? 예, 요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네. 이거는 저기 어디 뭐 이렇게 뭐 에베레스트 동남아에 있는 그런 되게 시가총액 네. 작은 그런 종목들의 차트가 아니고요. 미국의 초장기물 국채 ETF예요. 근데 저렇게 저랬었죠. 급등급락을 한다고요? 예. 급등도 했었고 이제 팬데믹이 맞닥뜨리면서 금리 인하를 쫙 올랐다가 네. 2022년도에 한 6개월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마이너스 50%를 기록을 했었어요. 저 당시에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 30%까지 하락했습니다. 근데 어떻게가 아니고요. 국채라는 건 특히 저렇게 20년물, 30년물이라는 거는 정말 30년 가지고 있을 각오를 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30년 전에 사지도 않았겠지만 한 20년 전에 샀다고 하더라도 그때 국채 금리 진짜 높아서 한 7%였을까요? 그러니까 7% 먹겠다고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30%가 난 거예요. 네. 비유를 해드리자면 어떤 체감이냐면 지금 우리 코스피 거의 8,000이라고 치면 6개월 후에 800이 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체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국부펀드 운용하는 담당자라고 한다면은 이게 뭐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 뭐 책에서 봤어가 아니라 3년 전이거든요.
그때의 악몽을 아직 떨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막 유가가 불안해. 연준은 더 약간 산으로 가는 것 같아. 라고 걱정할 수 있죠. 그리고 뭔가 이게 느낌이 좋지 않아. 3년 전이 너무 기억이다. 라고 한다면 국채를 별 뉴스가 없었는데도 일단 팔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선택을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뭐 30년물이 20년 내 최고치래. 영국 길트, 그러니까 영국 30년물은 뭐 IMF 이후에 최고치래. 사실 그럴 만한 일이 있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뭐 유가도 좀 올랐고요. 뭐 재정 부채도 많고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예, 뭐 이렇게 조금 시장이 걱정을 많이 하나 보네요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트라우마들이 시장의 이 매도 버튼을 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채권 자금단의 등장, 그래서 네. 매도 버튼이 눌러져서 투매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좌시하던 그런 스탠스로 취하면 안 되고 뭔가 적극적으로 우리도 네. 도망가야 될 네. 준비를 해야 그래서 아마 상승장에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네. 막바지로 가면 이런 신호들이 뻑하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래도 금리에 대해서는 되게 오랜만에 이야기를 아마 맞아요. 차분히 들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만큼 금리 뭐 연준 뭐 금리 인하 안 해? 이렇게 워낙 테크가 좋으니까 그 정도는 오케이. 그리고 돈 많으니 그 기업들이 돈이 많으니까 금리에 그렇게 아랑곳하지 않아라고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요런 뉴스들이 많이 잦아진다. 네. 굉장히 잦아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언제쯤 정리할지를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오늘 저는 김효진 박사님의 정말 이제 아주 찰떡 같은 재미난 비유와 쉬운 설명으로 이 어려운 채권 시장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유가 관련한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자주 뵐 거예요. 근데 그 자주 뵙는 이유가 여러분 불안해서가 아니고요. 확인해 봐야 하니까. 예, 네네. 그래서 자주 뵐 겁니다. 네. 자, 오늘 말씀도 너무 잘 들었고요. 신영증권 김효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일 오전에 새벽부터 여러분들께 월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월가 소식이 너무나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뭘 어떻게 취해야 되고 뭐를 봐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좀 약간 또 누가 잘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박명석 큐레이터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박명석 큐레이터가 월가 퀵샷이라는 구독 서비스를 여러분과 또 함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연사를 인터뷰하고 인사이트를 직접 큐레이팅하고요. 매일 미장 개장 시간마다 진행하는 라이브까지 구독 서비스에 모두 담아뒀다라고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수강하고 계시는 뭐 박병창 대표, 이선엽 대표, 김장림 본부장, 차영주 소장, 장우진 대표님뿐만 아니라 우리 또 박명석 큐레이터의 월가 퀴즈도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엔비디아 실적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